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조금만 쉬면 안 돼요? 제발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고요? 아버지가 사라진 후 우리 집은 조용히 가라앉은 배 같았습니다. 누군가 구조 신호를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우린 그저 가만히 파도에 밀려다니는 신세였죠. 아침마다 들리던 아버지의 기침 소리, 문 나서는 소리, 식탁 위 신문 넘기는 소리까지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은 건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죠. 딸깍딸깍.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 그땐 몰랐습니다. 세상이 멈춘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밥을 차리고 반찬을 덜고 아버지의 밥그릇까지 식탁 위에 올려두셨죠. 엄마, 그 밥은 왜 퍼놓으세요? 아버지는 안 오세요. 제가 그 밥그릇을 내리려 하자 어머니는 손등으로 제 손을 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은 돌아올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이야. 사람이 마음의 자리를 없애면 그 사람은 영영 못 돌아온단다. 그 말에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땐 그 말이 미신처럼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어머니 나름의 버팀목이었던 거였어요. 어머니는 낮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고 밤엔 집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겨울이면 허름한 천조각을 이어 붙여 방 한켠에 온기라는 이름의 이불을 만드셨죠. 그걸 덮고 자면 세상 어떤 난방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늘 같은 자리,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어머니의 바느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슥슥딱 슥슥. 그건 마치 숨 쉬는 소리 같았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엄마, 아버지는 언제 와요? 어머니는 실을 끊지 않은 채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멈추면 오시겠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어린 마음에 그래. 바람이 멈추면 오시겠지 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바람을 느꼈죠. 그런데 바람은 멈추지 않았고 아버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어머니의 버팀목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시장으로 달려갔죠. 친구들이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떠드는 시간에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손님에게 얼마너치 드릴까요? 하고 외쳤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어도 어머니의 등은 언제나 꼿꼿했습니다. 어느 날 장이 끝나고 남은 짐을 지고 걸어가던 길에 제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엄마,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뭐해요? 그냥 조금만 쉬면 안 돼요? 어머니는 짐을 고쳐들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짐을 진다는 건 아직 할 일이 있다는 뜻이야. 짐이 없다는 건 이제 세상이 너한테 아무것도 맡기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짐보다 무서워하던 건 멈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저는 어머니의 방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곤 했습니다. 불이 꺼지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누군가를 기다리듯 그 자리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몇 년이었을까요? 어느새 전 중학생이 되어 있었고 세상은 빠르게 변했지만 우리 집은 여전히 시간 속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아버지, 다른 데 가서 새살림 차렸대. 그 부인, 참 불쌍하지. 그 나이에 벌써 혼자야. 그 소문이 제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날 분노에 차서 학교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그때 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시다 저를 보시고는 조용히 말했죠.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진실은 바람처럼 흩어져도 사람의 마음은 흙처럼 남는 법이야. 어머니는 정말 바람과 흙 사이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시간은 잔인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고 돌아도 우리 집엔 변한 게 없었습니다.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문, 그리고 여전히 식탁 위에 놓인 세 개의 밥그릇. 고등학생이 된 저는
세상이라는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벽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했습니다. 교실 한 구석에서 들려오는 말들. 야, 쟤 아빠 없대. 그 집 불쌍하대. 그 말이 귀를 때릴 때마다 속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외쳤습니다.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냥 남들처럼. 그날따라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희미했습니다. 하늘은 이미 검게 내려앉았고 집 창문에서는 노란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죠. 문을 열자 어머니가 주방에서 허리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낡은 고무장갑 사이로 설거지물에 김이 피어오르고 손목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손 좀 쉬어요. 제가 말하자 어머니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다 씻기 전에 끝내야지. 그래야 내일 또 할 힘이 생기거든. 그 말에 괜히 화가 났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고요? 어머니는 잠시 물을 멈추시더니 뒤돌아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그 눈빛엔 한마디 말보다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누구나 힘든 건 마찬가지야. 다만 우리한텐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뿐이야. 그날 그 말이 저에겐 칼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빵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엔 손끝이 갈라져 피가 맺히기도 했지만 그 손으로 만든 빵은 늘 달았습니다. 가게 사장님은 종종 말했죠. 이 손맛이 사람 사는 맛이지.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 짙게 묻은 밀가루 자국, 그리고 손톱 밑 깊이 들어간 반죽 찌꺼기. 그건 어머니가 흘린 피와 땀의 흔적이었죠. 낮에는 반찬 가게로 자리를 옮겨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하루 세 끼를 남먹을 밥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게 제 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퇴근하신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그 손에 들린 건 다른 앞치마와 구겨진 영수증뿐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일한 거야? 어머니는 그 영수증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죠. 고생했어요, 엄마.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어머니는 미소도 없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고생은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 말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그 즈음 저는 학교진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너는 성적이 괜찮으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도 노려볼 수 있겠어. 선생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떠나지? 그날 밤 식탁에 앉아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안 갈래요. 그냥 바로 일할게요. 어머니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시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가야 해. 엄마 혼자 어떻게 해요? 나 없으면. 괜찮아. 그 단어, 이 단호한 한마디. 그 말은 제 가슴을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괜찮아. 그건 위로가 아니라 세상에 자신을 지우는 주문 같았어요. 엄마는 언제까지 괜찮을 건데요? 언제까지 혼자 그렇게 버틸 건데요? 그 순간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밥 한 숟갈을 천천히 뜨셨죠.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그날따라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우린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시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전 공부 대신 일터를 택했습니다. 대학을 포기하고 시장에 나가 어머니 곁을 지켰죠. 그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어머니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철아, 너는 너 자신의 인생은 어디에 두고 사니? 그 질문이 너무 낯설었어요. 내 인생이라니. 그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심장처럼 쿵쿵 울리던 날. 그날 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요. 최근에 식사는 잘하셨나요? 의사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실 불빛 아래에서 본 어머니의 얼굴은 너무 작고 초라했습니다. 손등엔 링거줄이,
팔에는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토록 괜찮다던 말 뒤에는 매일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싸움이 있었단 걸. 며칠 후 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을 들던 손이 떨렸고 걷는 걸음마다 숨이 차 보였죠. 그럼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반찬 가게 말고 나 혼자라도 빵집은 가야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조금만 쉬면 안 돼요? 제발요. 어머니는 잠시 멈춰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쉬면 더 무서울까봐 그렇게 살다 보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더라.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주무신 후 저는 몰래 거실로 나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언제나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여행, 첫 생일잔치, 낡은 놀이터, 그곳엔 우리가 함께였던 시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그런데 사진 한 장, 어머니가 사진을 찢어버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반쯤 지워져 있던 사진.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은 그리움이 아니라 결심이었다는 걸. 다음 날 저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진짜 어디 가신 거예요? 어머니는 말없이 하늘을 보셨습니다. 그날따라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잠시 후 어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멈출 때 오신다고 했지. 그 말을 남기고 그분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이 바닥에 떨어질 때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세상을 더 냉정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빈자리, 어머니의 침묵, 그리고 제 속에 자라난 분노. 그건 모두 저를 어른으로 만드는 상처였습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를 이해합니다. 아니,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분의 괜찮아는 세상에게 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방패였다는 걸. 하지만 그 방패 뒤에서 얼마나 울었을지는 아직도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참 이상했습니다. 그토록 길고도 고통스러웠던 날들이 지나고 나니 마치 한순간 같았습니다. 제가 사회에 나가고 어머니의 손에서 젓가락보다 약봉지가 익숙해질 무렵 우리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식탁 위엔 여전히 세 개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지만 그 밥을 차리는 손이 이제는 점점 느려졌죠. 엄마, 이제 그만. 2개만 차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바람이 불잖아.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분이 그 말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텼다는 걸.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날, 어머니는 빵집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 미끄러져 크게 다치셨습니다. 병원 침대 위 하얀 천장 아래에서 그분은 오래된 꿈을 꾼 듯 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멈춘 것 같더라. 그 말과 함께 어머니는 창문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정말 잠시 바람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어진 손. 그 손이 천천히 제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좀 놓아요. 이제 그만 기다리자고요.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엔 슬픔보다 평온이 더 많았습니다. 그 사람은 안 올 거야. 이젠 알아. 근데 괜찮아. 그 사람은 바람처럼 살았으니까 바람처럼 보내면 돼.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한평생을 바람에 기대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 인정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토록 오래도록 멈추지 않던 바람. 그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제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던 건 아버지가 아니라
이별을 받아들일 용기였다는 걸. 어머니의 바람이 멈추면 오시겠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퇴원 대신 집으로 돌아가길 원하셨습니다. 병원은 너무 시끄러워. 나는 내 집에서 내 냄새 맡으며 있고 싶어. 그분의 뜻대로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날 밤 작은 탁자 위에 차 한 잔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차 향기 좋네. 옛날에 내 아버지도 이런 향 좋아했는데. 그 이름을 오랜만에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엄마, 이제 아버지 용서했어요? 용서라기보다 그냥 시간이 흘처럼 덮어버린 거지. 그 말은 마치 묘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기억도 가끔 흐릿해졌죠. 어느 날 저녁상을 차리던 제가 물었어요. 엄마, 오늘 반찬 뭘로 할까요? 뭐 좋아해요? 엄마는 시선을 잠시 멈추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좋아하던 멸치볶음 좀 하자. 그 말에 젓가락을 들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라 부르던 이름조차 사라졌는데 그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죠. 며칠 후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잠드셨습니다. 밤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죠. 새벽녘 이상하게 불길한 느낌이 들어 그분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커튼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어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곁에는 깨끗이 정리된 식탁. 그 위엔 3개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죠. 가운데에는 따뜻한 밥 한 그릇, 그 옆엔 젓가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곧 문을 열고 들어올 것처럼. 그렇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을 아버지를 기다리다 끝내는 조용히 먼 길을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식탁 위엔 그대로 3개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것, 하나는 어머니의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따뜻한 밥을 한 숟갈 떠넣었습니다. 엄마, 이제 바람 멈췄어요. 이제 정말 쉬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년 같은 날에 작은 식탁 위에 밥 3그릇을 올려둡니다. 그건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한 약속이자 어머니가 남기신 유일한 유산입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바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기에 사람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바람이 멈추면 오시겠지. 그 말은 기다림의 끝이 아니라 삶을 버티는 주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그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저는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멈추지 않은 이유, 그건 사랑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봄날, 저는 어머니의 낡은 손바느질 이불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바느질 실이 덜 끊긴 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걸 덮고 누워있으니 희미하게 어머니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이제 바람 멈췄어요. 이젠 편히 쉬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의 집에도 아직 식탁 위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리가 있나요? 혹은 바람이 멈추길 기다리며 마음을 접어두고 사는 누군가가 있나요? 우린 모두 누군가의 기다림이자 누군가의 버팀목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잠시 멈춰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괜찮아. 이제 돌아와도 돼. 마지막으로 지금 인생이 막사연 집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에게 남깁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너무 오래된 기다림을 남깁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있는 한 그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빈 그릇 하나가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라면 그건 슬픔이 아니라 사랑이 아직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바람이 멈추면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댓글로 당신의 그 사람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 기다림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삶이 평범하시기를.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에 힘을 실어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 한 줄의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감사합니다.